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이 경북 예천 쪽에서 바라본 소백산맥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산하는 설악산, 지리산 할 것 없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10월 25일 아침 경제 시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아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백신 접종률이 드디어 7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OECD 꼴찌에서 2달 만에 10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격적인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발표한다는 거죠. 불과 3개월 새 104위에서 29위로 껑충 올라왔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일주일 후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그런 대책을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재택 치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접종자 1,000만 명의 관리도 하나 과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10만 명 재택 치료할 경우 하다가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 중증이 될 경우에 음압병상 이송차를 준비한다든지 신속 이동하는, 얼마 전에 이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병세가 중증으로 변했는데 이송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송차 안에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재택 환자 이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긴급 이송도 중요하고요. 먹는 치료제 약 개발이 중요하다.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재택 환자를 방치하고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면은 위드 코로나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대본은 29일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29일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군요. 코로나 백신 이제 중증 환자 관리로, 이제 중증 환자 중심의 관리를 바꾸고 경증 환자는 재택 관리를 간다, 그런 얘기죠. 지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쿠폰을 풀고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일상 회복을 붐업하면서 소비도 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수산물 등 소비 쿠폰 1,700만 장을 발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4달 중순에 유류세 15%가 인하가 유력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멈췄던 소비가 폭발할 전망이다 하면서 70% 할인, 또 라이브 방송 판매 등의 총력전을 소비업체에서는 기울일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 7% 정도 내릴 전망이다. 실제 가격에는 2주 정도의 시차가 있다.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상반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서 내년에 조기금리 인상도 시사한다는 파월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금년 중에 하고 4달 중순 11월 달에 하고 내년에 조기금리 인상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에 지난 돈이 흘러들어왔던 돈들이 많이 미국으로 역유출되면서 외화 유동성 갱세 현상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언제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 미국에서 저금리 기조를 종식하고 금리를 인상할 때 발생했기 때문에 대비가 철저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여전히 아직도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는데,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유동규를 이재명 후보가 측근이 아닌 가까운 사이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다, 이런 정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민간이익 10% 이내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은 이게 본말 전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보다도 먼저
이효 규명이 먼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방지법에 앞서 민간 폭리를 가져가서 설계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성남개발공사의 투자팀장이 이재명의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라고 해서 사업 초기부터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규 공소장에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기소할 때는 배임이 있었는데 공소장에는 배임도 빠지고 공소장은 딸랑 8장밖에 안 돼서 800억 뇌물 약속 대가 설명도 모호하게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게다가 지금 뭐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이 전 성남공사 개발 사장에 대해서 "오늘 사직서를 써라. 안 나오면 박살난다. 아니면 박살난다."라고 그렇게 지금 떠밀고 바로 그다음 날 시행사가 화천대유로 설립이 되었다. 이런 또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개입 사실이 속속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검사들도 지금 기소는 반쪽 기소다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특검론의 무게를 두고 있다. 배임이 빠진 유동규 공소장 이게 뭐냐?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 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하지 못하면은 그 특검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백현동 대장동을 둔 3가지 거짓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3가지 거짓말이 지금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협박했느냐 하는 것도 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에 이재명 후보는 추가하자는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다가 말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대장동 개발 때 부동산 경기가 어 폭증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지만 2013년에 경기는 최고치를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3가지 거짓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위정을 검찰에 오늘 직접 24일 날 어제 직접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고발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역시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정책이었다. 경제전문가 100인의 설문조사 결과 70점 미만이 무려 90%로 나타났다는 게 나오고요. 60점 미만도 33%나 되는데 그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60점 미만이 65%, 70점 미만은 90%로 나타나왔어요.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아킬레스건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4%가 어렵다는데 49%가 의견을 표명하고 내년 3분기랑 가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은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 그다음에 규제 혁신 이렇게 순서를 지적을 했습니다. 뭐 탄소 중립 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 3%밖에 없고 60%가 온실가스 감축 20%가 적정하다. 지금 2030 2030년에 40% 감축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의견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 예산에서 8대 사회보험에 내년에 91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한다는 것에 관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적자 보전액만 17억 원이 넘고 퍼주기 복지에 4대 보험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내년에 91조 원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작년에 85조, 내년에 91조 계속 지금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사학연금도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국민 구인연금은 이미 5조 원을 메꾸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4대 보험, 4대 보험이라 8대 보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다음에 장애 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상해보험,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4대 보험이라고 그래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상해보험 등등 그런 4가지 8개를 우리가 8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8대 보험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의 근간이죠. 근간인데 이 근간에 지금 너무 지금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거리 내년에는 91조 원이나 세금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또 그런가 하면은 재량 재집행률이 절반 이하도 안 되는 사업에도 또 증액을 하는, 재정 지출의 운용도 구멍이 뚫려 있다. 정부 실적이 사업이 83개, 실적 부진 사업이 83개 예산인데 올해 2조 3천억에서 내년에 2조 9천억을 오히려 늘려 잡고 있다. 늘려 지원할 예산을 잡고 있다.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늘려서 지원한다. 주먹국식으로 막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예를 들면은 내년에 33조 원을 투입한다는 K-뉴딜 같은 경우에 수요 파악도 없이 예산만 늘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안 분석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 신규 사업이 619개에서 12조 9천억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에 4조에 비해서 12조 9천억, 무려 8조 원이나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청년 월세를 3천억 지원한다는데 이 사업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뭐 이것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인제 기획재정부에서 국세 감면율을 꽤 맞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래 선심성 감면을 막기 위해서 법정한도를 14.3%로 정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국회 국세 감면율은 예상치가 14.39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9를 14.39를 지금 14.3으로 소수점을 제외하는 이런 방식으로 14.3을 꽤 맞추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14.39면 지난 4년 동안은 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4,4,5이죠. 14.4가 4인데 이렇게 되면 인제 국세 감면율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꽤 맞추고 있다. 이런 지금 조사모사까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나라 살림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이 정기국회를 대선 승리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정기국회 시작해야 한다.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52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니 기본주택의 경우에는 약 300조 원이 들어간다.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소득만 해도 52조 원이 들어가고 기본주택만 해도 300조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냐. 기본 금융에 대해서는 이건 예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인데 내년에 기본주택만 300조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은 완전히 운용을 못하는 거죠.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된 주장들을 파퓰리즘 공약을 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상속세제는 22년째 그 가이드라인 기준이 묶여 있기 때문에 10억 초과 되면 과세를 하는데, 이것이 22년째 묶여 있는 거예요. 22년 전에는 그냥 10억 초과하면 굉장히 부유한 부유세였지만 지금 이제는 4년 후에는 서울 아파트 60%가 상속세를 낸다. 상속세는 집값은 올라가는데도 22년째 그대로 10억 기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속세가 부유세가 아니고 일반 중산층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래서 개정이 시급하다, 그런 얘기죠. 재산 아파트가 한 채인 가정도 이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가운데 신도시 청약을
오늘부터 2차 사전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보면은 3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대충 보면 거리가 너무 먼 데는 힘들겠죠. 성남에 지금 이제 입지로서는 성남 쪽이 성남의 복정이라든 이런 데 성남 쪽의 낙생이나 성남 복정 이런 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추정 분양가는 4억에서 5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네요. 지금 현재 주택이 없는 사람 주택 마련은 일단은 이런 사전 청약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너무 먼 데는 그런데 상당히 힘들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보면 남양주 뭐 이런 데 의정부, 남양주 뭐 혹은 파주, 운정 이런 데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천의 이 검단 지역이라든지 혹은 이 분당 지역 이 성남이죠. 왜 분당, 복정동 요런 데가 비교적 출퇴근이 좀 괜찮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데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락 신호가 보인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허하다. 내년에도 집값이 좀 다소 오를 것이라는 건 전망이 비교적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일 바로 26일 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결국은 갚을 능력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원금 분할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가는 조치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안 받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활로를 뚫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앞으로 인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10대 운용사의 연기금 CIO의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2020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3,400, 3,500 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 나오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코스피를 하락시킬 요인과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회복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같이 병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드디어 9 개월 만에 다시 1월 달에 900 달러였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900 달러를 탈환했다. 그러니 내년에 1,000 달러 예상되는 천슬라인 게 주가가 1,000이 되는 테슬라를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3 분기에 테슬라의 실적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테슬라고 두 번째가 애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좋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둡지만 배터리나 반도체 정류 석유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3 분기 실적이 개선 오늘부터 인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3 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분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오늘부터 청약을 받습니다. 1억 억을 넣거나 9 0만 원을 넣어도 똑같이 받는 균등 배분 방식으로 오늘 청약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사상 처음으로 100% 균등 배정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고요. 현재 9만 원에 청약을 받는데 주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1만 원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과 아니다 5만 7천 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다중복합 인플레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글로벌 ETF 상장 지수 펀드가 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친환경 원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SMR 관련주가 어 뜨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다우존스는 35,000 선을 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스닥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점 10년물 국채 금리 1.70, 1.75까지 올라가면 올라가고 지금 현재 미국의 파월도 지금 다음 달에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 초에 빠르면 조기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인플레 기간에는 역시 인플레 해지 안 된 금이 중요해서 금 가격이 온스당 1,800 달러에서 3,000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어
인플레 헤지사는 금이 인제 중요한데 금융 위기 상황이 오면은 또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비트코인과 금 간에 상당히 그 선택이 혼란스러운,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1,000 달러를 기록해서 다소 쪼끔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4,098 달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선물이 출시되면서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약 한 68,000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67,000 달러, 8,000 달러에 올라갔다가 지금 61,000 달러까지 다소 너무 급등한 가격에 약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비트코인도 현재 7,5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역시 미국의 이 비트코인 ETF 선물이 출시되면서 8,000만 원을 넘어섰다가 8,1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소 반락해서 7,500만 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 진출해 있는 네이버와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메타버스 동맹을 체결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어 플랫폼 제페토에 소프트뱅크에서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좀 뭐 이 네이버의 그 정말 국내에서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이버가 주로 일본에 가서 라인이라는 그런 그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인과 일본에 가 있는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가 가지고 있는 저펜 야후가 손을 잡고 G홀딩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G홀딩스가 그 밑에 인제 여러 가지 회사들 두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가 아시아를 석권하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의기와 투합해서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손잡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인제 메타버스 쪽에서 어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소프트뱅크가 2,000억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속세가 통상 1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최고세율은 50%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상속세 문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너무 2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집안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배우자 상속은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5억 원, 공제가 5억 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 1억 원 뭐 이런 걸 합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1억 원이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인제 배우자에게 공제한다 그러면 5억 원이 인제 공제가 되고 인적 공제가 또 있고 뭐 등등 해서 인제 나머지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 거죠.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로 되면은 10%를 하게 되는데 대충 요걸 좀 더 복잡한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게 쪼끔 나온 앞에 그렇군요. 요게 좀 다른 자료에 적혀 있었는데 너무 좀 여기 보니까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 이하면 30%, 30억 원 이하면 40%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음 어 30억 원 초과하면 50%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래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 명이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상속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인제 4억 7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상속인이 별도 나누지 않았을 경우 정도는 배우자가 1.5 자녀 각각 1씩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제액이 5억 원이 적용이 된다. 여기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일괄 공제보다 작기 때문에 상속세는 결국은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을 배우자에 공유할 경우 한 3억 정도 상속세가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적은 돈이 아니죠. 상속세를 낼 때는 결국은 기초공제가 있고 인적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 상속세율을 금액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 상속 공개도 너무 까다로워서 독일은 연간 1만 건 정도 되는데 한국은 85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기업들을 아예 포기하고
매각하는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또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 산업재팬 지금 이제 탄소 중립 문제인데요. 사실은 산업재팬이 끝난 선진국들이 사회주의 강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신흥시장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얘기예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 시총 탑 10에 대부분 다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들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아직도 탑 10에 네이버나 카카오를 뽑아내면 전부 제조업입니다. 이거 제조업이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선진국들이 이 탄소 중립을 어 강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신흥 시장국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신흥 시장국들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그러나 이런 전력난이 생기면서 또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나 유럽도 탄소 중립의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은 2060 년에 탄소 제로로 가져간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도 다 이걸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또 최근에 우리는 2018 년의 기준에서 뭐 얼마 이렇게 2030 년까지 40%, 2050 년까지 그다음에 100% 줄인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나라는 그 기준 연도가 2010 년 뭐 2005년 이런 식으로 옛날 걸 들이대면서 지금 줄이는 것을 적게 줄이고, 게다가 또 소형 원자로를 같이 가져가는, 사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고 또 사우디도 2060 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이 중국과 같이 맞췄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만 지금 너무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2040 년까지 더 강화된 탄소, 2030 년까지 더 강화된 탄소 중립안을 이번에 다음 달에 유엔에서 보고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나라들은 탈탄소를 멈칫하고 있는데 한국만 우리의 경쟁력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소형 원전도 안 쓰고 왜 이러느냐, 탈원전대표에 빠진 탈원전 하면서 왜 이렇게 탄소 중립을 강요하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은 정치 과잉이다. 이 정치 과잉이 뭐겠습니까? 이 결국은 이 주변에 환경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 카르텔이 결국 이 정부를 문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여러 카르텔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환경 카르텔이죠. 결국 환경 카르텔의 어떤 이권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큰 미래 장래 백년 대계를 보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는, 더 과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경제연구소, 에너지 경제연구조차도 이걸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효율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탈원전에 발을 맞췄던 한수원이 탈원전 중단을 8월 정부에 건의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신재생만으로는 탄소 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CPTPP 가입에 우리가 한국도 신청한다고 하는데 8 년간 눈치를 보다가 이제 신청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대만이 가입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입하는데, 과연 일본이 지금 현재 지금 물밑 대화를 해 보니까 일본이 반가워하지 않는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를 해서 일본 빗장을 어떻게 풀 것인지 유명희 경제통상 대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 것인지 참 이게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결국은 앞으로 기술 패권 전쟁이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기술 경제 동맹 또는 기술 군사 동맹으로 좀 가고 있죠. 미국이 그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술 주권의 출발점은 앞으로 100 년을 움직인 전략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중요한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엄청난 범죄다 하는 주장이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지난 5년간 123건의 해외 유출로 연간 58조 원이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고, 이런 가운데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함양에 있는 작은 회사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드디어 우리 국내 기업이 품에 안기는데 자금 조달이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쌍용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수로 한 3천억 정도 써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쌍용이 가지고 있는 공채권이 한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 1조 원 정도의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경남 함양에 있는 작은 에디슨 모터스라는 전기차 회사가 어떻게 이걸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에디슨 모터스의 전망은 앞으로 쌍용차를 전기차로 다시 재탄생시킨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4차 산업혁명, 흔히들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승패가 달렸다는 얘기고, 결국은 로봇을 다루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존도 1조 4천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말로 하면 플랫폼 혁명이죠. 플랫폼. 이 플랫폼 혁명이 개인의 발전과 소통에 기여하는데 섣부른 통제는 생태계를 교란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유연하고 정교한 규제와 진흥책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유연하고 정교한 규제, 마구잡이 규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진흥책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도 지나친 독과점 피해 같은 것을 예방하는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지금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규제를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테크라고 그래서 에그리컬처럴 테크, 농업 스타트업이 사람과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 방금 보도가 나오고, 앞으로 농업도 이제는 산업화를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농업들이 무조건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업은 구인난인데 구직자는 취업을 단념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30대는 고용만 30대가 고용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또 중소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구인난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런 데 가지 않고 아주 구직 단념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보도에는 대학 졸업자 청년들이 대체로 한 60%가 구직 단념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미치매치를 극복하려면 산학 협력이 중요하다. 산학 간의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학도 이제는 거기에 관료화되고 무기력한 대학은 안 된다. 학과 중심의 경직적 운영으로 미래 인재 양성 못한다. 요즘 수도권은 정원이 안 되는 데다가 또 수도권 내에 있는 학과들은 옛날에 만드는 학과를 그대로 그 학과의 교수들이 절대로 자기 학과의 정원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정말 인재 양성에, 근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 인재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네르바 대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제가 또 여야에서 교원이나 공무원 노조에 유급 전임자를 허용을 해서 허용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정교조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유급 전임자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안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고 합니다. 교원 노조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런 현재 국회에서는 또 교원 공무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담은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가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교조죠. 근데 정교조 앞으로 유급 전임자까지 둔다, 이런 게 여야가 지금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 경매가 2,400억을 찍어서 사상 최대를 찍었다. 3분기까지 올해 미술 경매가 거의 2,400억 원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였던 작년에 2018년에 2,000억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동풍이라는 그림 하나가 31억 원에 팔렸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폭주냐 아니면 버블 신호탄이냐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얼마 전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 6촌까지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업들은 해마다 6천까지 자료를 내느라고 특수관계인 보고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거 지금 개선돼야 6천이라면 지금 사실 어떤 경우 자주 만나지도 않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바쁜 세상에서 그런 특수관계인들의 자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빨리 개선돼도 돼야 될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를 이번 4대 요인 그래 첫 번째로는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 또 세 번째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규제, 마지막으로 지금 전력난 문제 이런 것들 중국을 위협하는 4대 요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전력난에 시달린 중국이 북한의 수풍 발전소에 전기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달에 62%는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중국은 지금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뿐이 아니고 미얀마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전방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국가에 전력을 수입하는 데 지금 어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 중립안에는 우리나라의 전기가 부족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전기를 수입해 북한을 통해서 수입해 온다. 이런 얘기도 담겨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오해가 듭니다. 내달에 6중 전에 중국의 6중에 전형했는데 역사 기리를 통해서 시진핑이 마오나 등의 반열에 오를 전망이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또 논란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CSIS 부국장이 CSI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국장은 북한의 SLBM은 세컨드 스트라이크이다. 남해에서 쏘면은 방어망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발을 쓰지 말라고 하는 김여정의 보란듯이 선김 미국의 대북 협상 특별대표는 북은 도발을 멈춰야 한다. 도발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은 그동안에 문재인이 북도발이라는 단어를 취임 후에 77번이나 썼는데 김여정의 반박 이후에는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용어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항구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다트머스 대학 교수는 현 상황은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을 어긴 북이 NPT를 잘 지켜온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보유는 문제가 없다. 국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선이 지금 비호감 유력 주자 때문에 난립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대선이 될 전망이다. 유력 주자들의 비호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역대급 비호감 대선. 갈라지고 무기력한 대선이 될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권 교체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너무도 국가를 붕괴시키는 무능한 정책 때문에 정권 교체가 중요한 이 시기에 교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중요한 시기에 유력 주자들의 비호감이 좀 크게 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의 유력 후보들 간에 너무 도를 넘어선 지금 비방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야당 주자들은 국민을 절망시키는 한심 행태를 적고 비전을 밝혀라. 비전과 정책 대결로 가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동연이나 안철수가 독자 행보를 하면서 제3지대가 활발해지면서 지금 양당 주자들의 비호감, 민주당은 이재명, 또 이쪽에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3지대 몸값이 높아지면서 이게 지금 심지어 최근에 안철수와 심상정이 최근에 6 내 1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보면은 정말 한국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이나믹한 그런 사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야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금 밝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제가 뉴스를 봅니다만 밝은 뉴스가 본래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